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 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휘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의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 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패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 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 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 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휘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의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페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 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 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 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혜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에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페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 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 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휘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의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패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 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 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휘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의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의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페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 제6장 상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초기 사회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물건들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비율이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렵민족 사이에서 비버 한 마리를 잡는데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보통 2배의 노동이 든다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그만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보통 이틀 혹은 2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하루 혹은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한 종류의 노동이 다른 것보다 더 고되다면 이러한 고된 정도에 대해 자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의 1시간 노동 산물이 다른 방식의 2시간 노동 산물과 자주 교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종류의 노동이 비범한 정도의 숙련과 창의력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갖는 존중이 그 산물에 소요된 시간에 단순히 투입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재능은 오랜 수련의 결과로만 획득될 수 있으므로 그 산물의 우월한 가치는 종종 그것을 획득하는 데 소비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일 수 있습니다. 진보된 사회 상태에서는 고된 정도와 우월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보상이 노동의 임금에서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일이 가장 초기 사회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모든 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됩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을 일반적으로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노동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인들의 손에는 자본이 축적되자마자 그들 중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재료와 생계수단을 공급하여 그들의 노동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나 그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화폐, 노동,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는 원재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넘어서 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이윤도 일부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재료에 더하는 가치는 이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선불한 재료와 임금의 전체 자본에 대한 고용주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그는 그들의 작업물 판매로부터 자신의 자본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윤이 자본의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작은 자본보다 큰 자본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이유는 아마도 특별한 종류의 노동,
즉 감독과 지휘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규제되고 이 소위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양, 고된 정도 또는 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사용된 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규모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조업 자본의 일반적인 연간 이윤이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개의 다른 제조업이 있는데 각각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연간 15파운드씩, 즉 각 공장에서 연간 300파운드의 비용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연간 가공되는 각종 원재료 비용이 700파운드에 불과한 반면 다른 공장의 더 정교한 원재료의 비용은 7,000파운드가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전자 공장에 연간 사용되는 자본은 단지 1,000파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에서 사용되는 자본은 7,300파운드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비율로 전자 공장의 사업가는 연간 약 100파운드의 이윤만을 기대할 것입니다. 반면 후자 공장의 사업가는 약 730파운드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윤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들의 감독과 지혜의 노동은 같거나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수석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그의 임금은 이 감독과 지휘의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표현합니다. 그것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신뢰도도 고려되지만 그것은 그가 관리를 감독하는 자본과 어떤 규칙적인 비례 관계를 결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소유자는 비록 이렇게 거의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지만 여전히 그의 이윤이 그의 자본에 규칙적으로 비례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에서 자본의 이윤은 노동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구성 부분을 이루며 완전히 다른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동의 전체 산물이 항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을 고용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품을 획득하거나 생산하는데 보통 사용되는 노동량이 그것이 보통 구매하거나 지배하거나 교환해야 할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하고 재료를 제공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의 토지가 모두 사유재산이 되자마자 지주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토지의 자연 산물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합니다. 숲의 나무, 들의 풀, 그리고 땅의 모든 자연 과실은 토지가 공유였을 때는 노동자에게 그것들을 모으는 수고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추가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위한 허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의 노동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지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가격이 토지의 지대를 구성하며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서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가격의 모든 다른 구성 부분들의 실질 가치는 그것들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은 가격 중 노동으로 환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부분의 가치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대부분의 상품 가격에
구성 요소로 다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곡물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지주의 지대를 지불하고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계비를 지불하며 세 번째 부분은 농부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세 부분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곡물의 전체 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농부의 자본을 보존하거나 노동 가축 및 기타 농기구의 마모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용 말과 같은 노동 가축 가격 자체가 동일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사육되는 토지의 지대, 그 말을 돌보고 기르는 노동,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와 이 노동의 임금 모두를 선지급한 농부의 이윤입니다. 따라서 곡물의 가격이 말의 가격과 유지비를 지불한다 해도 전체 가격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대, 노동, 이윤이라는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밀가루나 곡분의 가격에는 곡물 가격에 제분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빵의 가격에는 제빵업자의 이윤과 그의 고용인들의 임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농부의 집에서 제분업자에게, 제분업자에게서 제빵업자에게 운반하는 노동과 그 노동의 임금을 선지급한 사람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아마포의 가격은 곡물의 가격과 동일한 세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리넨의 가격에는 그 가격에 아마포 손질공, 방적공, 직조공, 표백공 등의 임금과 그들 각각의 고용주들의 이윤을 더해야 합니다. 특정 상품이 더 많이 제조됨에 따라 임금과 이윤으로 환원되는 가격 부분이 지대로 환원되는 부분에 비해 더 커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윤의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후속 이윤이 이전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생되는 자본이 항상 더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조공을 고용하는 자본은 방적공을 고용하는 자본보다 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본을 이윤과 함께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직조공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윤은 항상 자본과 어느 정도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도 가격이 단지 두 부분,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으로만 환원되는 상품이 항상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노동의 임금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물고기의 가격에서 한 부분은 어부의 노동을 지불하고 다른 부분은 어업에 사용된 자본의 이윤을 지불합니다. 지대는 거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때로 그렇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어업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연어어업은 지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지대는 비록 토지의 지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임금과 이윤과 마찬가지로 연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가난한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스코틀랜드 페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작은 색색의 돌들을 모으는 것을 생업으로 삼습니다. 석공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동의 임금입니다. 지대나 이윤은 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의 전체 가격도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셋 모두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지대와 그것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전체 노동의 가격을 지불한 후 남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취한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 또는 교환 가치가 이 세 부분 중 하나, 둘 또는 모두로 환원되듯이 모든 나라의 노동이 전체 연간 생산물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도 종합적으로 취하면 동일한 세 부분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나라의 다른 주민들 사이에 그들의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서 분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의 노동에 의해 연간 수집되거나 생산되는 것의 전체 또는 같은 말이지만 그것의 전체 가격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그것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임금, 이윤, 지대는 모든 수입의 세 가지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다른 모든 수입은 궁극적으로 그것들 중 하나로부터 파생됩니다. 자신의 자산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자신의 노동, 자본 또는 토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임금이라고 불립니다. 자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이자 또는 화폐의 사용료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차용자가 화폐의 사용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에 대해 대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그 이윤의 일부는 자연히 그것을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차용자에게 속하며 일부는 그에게 이 이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대여자에게 속합니다. 금전의 이자는 항상 파생적 수입이며 그것이 자본 사용으로 얻어지는 이윤으로부터 지불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입 원천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합니다. 차용자가 첫 번째 부채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두 번째 부채를 계약하는 낭비가가 아닌 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지대라고 불리며 지주에게 귀속됩니다. 농부의 수입은 부분적으로 그의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본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에게 토지는 단지 이 노동의 임금을 얻고 이 자본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세금, 그리고 그것들에 기초한 모든 수입, 모든 급여, 연금, 각종 형태의 수입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원천 중 하나에서 비롯되며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윤 또는 토지의 지대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됩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할 때 그것들은 쉽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할 때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는 때때로 서로 혼동됩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를 경작하는 신사는 경작 비용을 지불한 후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일상 언어에서 자신의 전체 이득을 이윤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지대를 이윤과 혼동합니다. 우리의 북미와 서인도 제도의 농장주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장지대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그것의 이윤에 대해서는 자주 듣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농장의 일반적인 운영을 지휘할 감독관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쟁기질 등 상당 부분 손수 일합니다. 따라서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수확물은 그들에게 경작에 사용된 자본과 그것의 통상적인 이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대를 지불하고 자본을 유지한 후 남는 것은 무엇이든 이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임금은 분명히 그것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농부는 이 임금을 절약함으로써
반드시 자기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 경우 이윤과 혼동됩니다. 재료를 구매하고 자신의 작업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가진 독립적인 제조업자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직공의 임금과 그 주인이 그 직공의 작업물 판매로 얻는 이윤을 모두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확물 전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에도 임금은 이윤과 혼동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 농부, 노동자라는 세 가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확물은 그에게 첫 번째의 지대, 두 번째의 이윤, 세 번째의 임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일반적으로 그의 노동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대와 이윤 모두 임금과 혼동됩니다.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교환 가치가 노동에서만 비롯되는 상품은 거의 없고 지대와 이윤이 그것들 대부분의 가치에 크게 기여하므로 그것의 노동 연간 생산물은 항상 그 생산물을 생산하고 준비하고 시장에 내놓는 데 사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노동을 구매하거나 지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매년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매년 사용한다면 노동량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각각의 다음 연도의 생산물은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연간 생산물이 근로자의 생계에 쓰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의 많은 부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년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다른 비율에 따라 그것의 통상적이거나 평균적인 가치는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유지됩니다.